네, 그래서 우리가 반사실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렵게 오히려 좀 설명드리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을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과성이란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인과성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즉 여기 루빈 모델이라는 말처럼 인과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도대체 인과가 뭐냐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X가 Y의 원인이다라는 게 인과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사용하면 예를 들면 임금이 올라간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정책이 임금을 향상시키는데 원인이 됐느냐 이걸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인과적인 거는. 근데 이거를 이미 이건 벌어진 일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없으니까 반사실적 사고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 정책 A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정책 A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를 검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책을 통해서 이미 임금이 올라갔다라는 요 지금 사실 자체만으로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추정과 가설에서는 그래서 반대되는 것들을 검증하는 겁니다. 마치 귀무가설처럼 비슷합니다, 약간. 자, 그래서 결국은 예,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사적 조건화에 대해서요. 그래서 루빈 인간 모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루빈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회과학에서 쓰는 현대적인 이런 통계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소위 이런 통계적인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루빈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핵심은 그 반사실적 조건화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게 핵심입니다. 자, 결국은 원인 A가 결과 B에 영향을 줬냐? 자, 이걸 지금 검증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텐셜 아웃컴, 잠재적 결과라는 일종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걸 검증하자라는 게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는 간단히 한번 제가 정리해 봤어요. 우리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사회과학에서 특히. 그런데 이제 뭐가 제일 난관이냐면 어렵냐면 우리는 실제로 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사실적 조건화, 소위 역지사지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서 그것을 검증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반사실적 조건화는 관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위 쉽게 얘기하면 반대 개념인 거잖아요. 예. 가정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뭐 지금 만약에 제가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약 만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나고 있는데 만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이걸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 일이. 철수가 이 약을 먹었더니 두통이 나았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약을 먹었더니 두통이 나은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러면 두통이 나은 게 이 약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흘러서 두통이 나았는지 이거 검증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걸 반사실적 조건화로 예를 들면 철수가 약을 먹지 않았다면 두통이 어땠을까? 이걸 검증하는 게 인과 검정의 핵심인 거예요. 아까 보셨던 이게 반사실적 조건화가 되는 겁니다. 카운터 카운트 팩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런 모순이 하나 발생돼요. 패러독스가. 동시에 같은 사람이 동시에 약을 먹은 상태와 먹지 않은 상태를 둘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 사실이라는 건 일종의 관찰 불가능한 개념적 사실인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루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재적 결과라는 개념을 하나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균 인과 효과라는 추정 방법을 하나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지 지금부터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빈이 말했던 잠재적 결과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떠한 사건이라는 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건이랑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이라고 하는 사건 두 개를 다 동시에 충족할 수가 없어요. 예, 결혼을 했으면 한 거고 결혼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걸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개인에게는 보시면 트리트먼트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용 서비스에선 정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고용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상담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트리트먼트를 받았을 때와의 결과가 있을 거고요. 예, 이것을 우리가 Y1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Y가 쓰면 우리가 수학에서는 결과를 Y라고 해요. 자, 받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우리가 반대로 귀무가설처럼 Y 제로라고 하게 Y 낫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원래 수학에서는. 근데 어쨌든 Y 제로라고 할게요. 그냥. 자, 이것을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이것도 이제 결과 2인데 이 결과 2는 사실은 관찰이 안 되는 결과인 겁니다. 그냥 개념상의 결과인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관찰되는 거는 지금 이 Y1이 되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정책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를 들면 실업률이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임금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렇다면 받지 않았다면 이 프로그램을 받지 않았다면이 잠재적 결과가 됩니다. 이것을 Y0를 Y0을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일단 Y 자체를. 그 다음에 개별 인과 효과라고 해서 individual causal effect를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조금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 혹시라도 나중에 가실 분들 있으면 가시게 되면 특히나 이제 조금 그 학문적으로 조금 우수한 대학원에 만약 가시게 되면 ICE라는 개념을 되게 많이 얘기하게 되거든요. ICE가 뭐냐 하면 인디비주얼 커즐 이펙트를 줄임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인과관계를 보자 이거예요. 개별적인 인과관계. 자, 그래서 우리가 Y1과 Y0은 Y0는 동시에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는 실제로 일어났지만 하나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추정 불가능하죠. 그래서 평균 인과 효과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 수준에서 처치를 받은 집단의 평균 결과랑요, 처치를 받지 않은 집단의 평균 결과의 차이를 결국은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티메이트,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시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중간중간 들어오면 제가 수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약속을 반드시 하는 거는 통계학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중간고사의 풀이 문제라든지 가능한 그런 거는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 이 개념을 좀 아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자면 인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평균 인과 효과라는 걸 보는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스투바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 사람의 결과는 다른 사람의 처치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비간섭성을 우리가 가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치 형태가 동일하면 결과도 동일해야 된다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여기 세 가지를 만족해야 우리가 인과성이라는 거를 검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치 할당이 잠재적 결과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독립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통계학에서 독립적이라는 거는 어, 이 무관하다는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독립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처치를 받을 확률이 예를 들면 배당되는 확률이 홍제군과 실험군에 각각 배치받을 확률이 결국 결과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랑 무관해야 됩니다. 관련이 없어야 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약을 먹을 사람하고 약을 안 먹을 사람의 건강 상태라든지 나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약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그 사람의 나이가 사실은 회복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통제해서 인과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약의 효과를 보고 싶은 건데 약이 이 질병을 회복하는 거에 효과를 보고 싶은 건데 만약에 제3의 요인 Z가 만약에 이 사람의 원래 건강 상태라든지 원래 뭐 나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다르다면 실은 이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에서는 정확하게 약이라는 X가 어, 큰일 날 뻔했네. 약이라는 X가 질병이라는 Y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Z, 미지의 Z라고 하는 혼란 변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회계 분석 시간에. 로지스틱 회계 분석 시간에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여하튼 제3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은 양수성, 즉 우리가 파스티비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로 우리가 얘기가 돼야 됩니다. 음수가 아니라, 즉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확률적으로 0과 1의 사이, 즉 우리가 최소 0보다는 높고 100보다는 적어야 되는 100%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률 자체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루빈의 모델을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사회과학에서는 때로는 원인 결과를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 원인 결과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반사실적 조건화, 즉 반대로 생각해서 그 과정을 기각할 거냐, 채택할 거냐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검정 과정에 보시면 인과관계에서는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지금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찰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관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가정적인 것들은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인과 효과를 평균 인과 효과라는 것으로 이스티메이트 추정하는 것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가정이 성립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추정 방법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 말씀드릴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한 부분이 좀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어렵다기보다 그래서 무작위 대조 실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지금 보시다시피 가정 A, 가정 1, 가정 2 이 두 가지를 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로 처치 집단과 비처치 집단의 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불가능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텍스트만 좀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관찰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에서는 배정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약의 효과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약을 먹은 집단하고요, 약을 먹지 않은 집단으로 배정을 하면 됩니다. 약을 먹지 않은 집단으로. 그러니까 이 배정을 지금 여기 옆에 있는 가정 2를 어기지 않도록, 두 번째 가정을 어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의 건강 상태나 나이 같은 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회복에 이것마저도 무작위로 배정하면 이런 편견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무작위로 배정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뭐 치료에 대한 Y를 보는 건데 문제는 관찰 연구는 이렇게 무작위로 할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성향 점수 매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향 점수 매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는 사실은 사회과학에서 나온 건 아니고 의학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2000년대에 등장한 물론 그 이전부터 등장은 하긴 했습니다만 주로 많이 쓰인 건 2000년대부터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많이 쓰였어요. 2007년, 8년 뭐 그쯤부터 특히 뭐 연구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 잠깐만요. 다행이다. 그래서 성향 점수 매칭은 뭐냐면 결국 관찰할 때 비슷한 사람끼리 매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찰 연구에서는 우리가 무작위로 할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인위적으로 할당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흡연하고 폐암 환자를 저희가 아니, 흡연하고 폐암의 인과성을 살펴보고 싶어요. 그런데 네, 흡연하고 폐암의 인과성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요. 좀 확대를 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 쥐실험 같은 건 가능하지만 제가 만약에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한쪽은 담배를 피게 하고 한쪽은 담배를 피지 않게 해서 폐암이 나중에 걸리는지를 살펴보는 거는 윤리적으로 어긋나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실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면 이런 경우는 관찰 연구만 가능해요. 이 경우는. 그래서 흡연자를 관찰하고 담배를 피지 않은 다른 대조군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 사람들의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을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번 흡연자하고요. 그 다음에 1번 비흡연자가 각각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이 사람들을 아유 죄송해요. 이게 필기가 좀 잘 안 되는데 1번 흡연자는 가능한 남성으로 했다면 1번 비흡연자 매칭하는 짝짓는 이 사람도 가능한 남자로 매칭을 해주는 거죠. 인위적으로. 직업이 만약 이 사람이 육체 노동자였다면 마찬가지로 비흡연자도 육체 노동자로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예, 폐암에 걸릴 때까지 쭉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쓰인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실 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냥 외우기보다는 이게 뭔지 알고 그래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너무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나라는 좀 느낌이 들었는데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사회과학에서 인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험에서는 무작위 대조 실험이 필요하고 관찰 연구에선 최근에 성향 점수 매칭이라는 걸 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왜 그게 필요한지를 지금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정리하면 사회과학에서 T 검정이라는 이 처치라고 하는 그래서 처치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의 어떤 과학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실험으로는 무작위 통제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무작위 통제 시험,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상 성향 성향 점수 매칭, 프로펜서티 스코어 매칭을 쓴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부터 다음 내용부터 좀 쉬워요. 예,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평균 비교를 한다라는 거는 좀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A 집단하고 B 집단의 어떤 Y 값, 즉 결과값의 평균을 각각 비교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요거 y 낫이에요. y 제로예요. 요 값을 평균을 비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때 보시면 만약에 자, 제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녹화 영상을 제시해 줬더니 녹화 영상을 제시해 주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만약에 중간고사 점수가 5점이 더 높았다. 그래서 아, 이렇게 녹화 영상을 제시해 주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를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요 평균 차이라는 게 반드시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평균의 차이라는 게 지금 만약에 5점이 차이가 났어요. 5점이 차이가 났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저는 그걸 검증하고 싶은 거죠. 저의 녹화 영상 제공이 여러분들의 학습 효과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입증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 5점이 높았던 거는 실제로 녹화 영상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우연에 의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뭐 다른 또 여러분들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제3의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단순히 평균 차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평균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연의 확률까지도 계산을 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검증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 검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것들을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요건 좀 간단하게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걸 좀 복습해 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표본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오차가 좀 줄어듭니다. 예, 제가 중심국한 정리라고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많이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사실은 좀 정확도가 증가하고 오차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집단을 분석한다라는 건 한마디로 키 검증은 지금 두 개의 집단을 분석하는 건데요. 비교하는 건데요. 이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 평균이라는 것이 실제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집단에서도 보면 평균이라는 것은
집단 간에도 집단 간 그러니까 A 집단하고 만약에 B 집단하고가 있으면 이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나면 제일 좋은 건데요. 뚜렷한 차이가 나면 제일 좋은 건데 문제는 이 평균이라는 거 안에도 집단 내부로 어느 정도의 데이터의 분산 차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예.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집단 간에 차이도 있습니다만 이 집단 내에 사실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집단 간의 진짜 평균 차이를 우리는 시그널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집단 그러니까 그 그룹 A의 뮤1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거든요. 뮤를요. 뮤1과 우리가 B 집단 B에서의 뮤2의 를 뺀 요 평균 차이 요게 우리가 알고 싶은 실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다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트리트먼트의 효과 크기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정책에 참여한 집단 A와 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 B가 있다고 가정하자면요. 참여하지 않은 집단 B가 있다고 가정하자면 요 사이의 평균 아이고 요 평균 차이를 우리가 어 진짜 평균의 차이, 즉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요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A 집단에서의 평균 차이와 B 집단에서의 평균 차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단 내에서도 변동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하죠. 우리가 자, 표준 편차가 존재해요. 그래서 결국은 측정의 불확실성이 있고 개인차가 있는 거죠. 예, 개인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잡음을 최대한 줄이고 신호를 최대한 높이는 그 시기 바로 T 검정 시기 되겠습니다.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요 집단 내 변동의 차이는 최대한 줄이고요. 집단 간의 요 차이를 명확하게 검증하는 방식이 T 검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 검증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좀 길게 풀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T 검증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두 집단의 평균이 우연히 차이가 난 건지 아니면 정말 차이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시면 신호라고 하는 시그널과 노이즈라는 이 잡음의 비율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즉 우리가 신호라는 거는 두 집단의 실제 평균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뮤1에서 뮤2를 뺀 소위 진짜 평균 차이를 보는 거고요. 노이즈라는 건 그게 아니라 각각의 변동성, 즉 표준 편차 또는 표준 오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집단 내 평균 차이가 집단 내 평균 변동, 즉 노이즈, 그러니까 표준 편차 같은 그런 내용보다 실제 평균 차이가 많이 충분히 크면 두 집단이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네. 공식은 이와 같고요.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예를 들면 예시로 좀 설명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어, 잠깐만요. 그냥 제가 마우스로 할게요. 지금 만약에 보시면 반 A의 수학 평균이 90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반 B는 수학 평균이 70점입니다. 지금 만약에 두 반 학생들이 다 평균에 골고루 모여 있는 이런 상태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얘가 지금 반 A고요. 얘가 반 B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반 A는 지금 예를 들면 85에서 95에 머물러 있고요. 그렇게 해서 평균이 90이 나온 거예요. 반 B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한 75에서 85에 80에 85구나. 85에 머물러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지금 요 안에 있는 요 변동의 차이, 소위 편차의 표준 편차의 차이에 비해서 요 시그널이 명확하게 큰 경우거든요. 요 평균의 차이가.
지금 보시면 평균 차이가 20이잖아요. 90점하고 70이니까 평균 그냥 단순 평균 차이는 20점이잖아요. 요 20점 점하고 각각의 지금 표준 편차는 10이니까요. 10, B는 10이죠. 75부터 85점까지 있었으니까. A도 마찬가지로 85점부터 95점까지 있었으니까 얘도 10이죠. 즉, 이 얘기는 골고루 학생들이 A반도 B반도 평균점에 몰려 있으니까 결국은 시그널은 20이고 노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T값이라는 게 나옵니다. T값이라는 수치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두 반은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점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평균 5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를 들면 평균은 A반 평균이 85고 B반 평균이 80인데 만약에 점수 차이가 A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한 65점부터 100점까지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B반 같은 경우에 만약에 80점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한 60점부터 100점까지 몰려 있어요. 이 경우에 이 5점이 높다라는 게 평균 A가 5점이 높다라는 게 과연 정말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거냐라는 거죠. 예. 그렇지가 않죠,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평균 5점보다 지금 집단 내에서의 차이가 훨씬 더 크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T값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이 차이는 실제 차이가 아니라 우연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높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한 게 이제 밑에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차이가 증가하게 되면 최종 T값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T값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T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클수록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의 수준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T값이 크다라는 거는 두 집단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집단 내 변동성이 감소된다. 즉 표준 편차가 적을수록요. T값이 클 수밖에 없죠. 표준 편차가 적을수니까 이렇게 몰려 있을수록 좋은 거죠. 지금 보시는 이런 A반하고 B반하고 평균은 5점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많이 중첩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집단 내 변동성이 커서 이런 경우는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감소된 게 좋은 거죠. 이렇게. 이런 경우가 T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표본 크기가 증가하면 표본 자체가 크면 오류가 작아지기 때문에요. 표준 오차가 적어지기 때문에 역시 T값도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T값이 증가하는 상황은 실제로 평균의 차이가 아주 큰, 소위 다시 말하면 시그널의 차이가 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 내 변동성이 작은 경우, 즉 표준 편차 같은 것들이 작은 경우에, 즉 편차가 작다라는 거니까 대표값에 가까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우리가 저기 T값이 커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같은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앞에 중요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떤 특정 A 집단하고 집단 A와 집단 B 차이의 표준 오차를 구하는 걸 우리가 결합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이 결합 표준 오차를 좀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노이즈에 해당하는 분모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요 노이즈 있죠? T값을 계산하려면 결국은 시그널에서 노이즈를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데 이 노이즈에 해당되는 분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표준 오차라고 SED 그러니까 스탠다드 에러 오브 디퍼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걸 이제 그 결합 표준 표차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거는 결과적으로 두 개의 불확실성을 합쳐서 계산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참고 삼아 보시고 뒤에서 조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노이즈에 해당되는 분모를 바로 이제 우리가 SED라고 표현하는데 예, 표준 오차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잖아요.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표본에서 계산한 우리가 통계량, 그러니까 평균의 불확실성을 나타낼 때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의 평균에서 그 데이터 내의 평균에서 각 개체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요 차이를 얘기합니다. 네,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모집단의 평균부터 떨어져 있는 차이, 그좀 개개인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가능성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 표준 오차도 커지게 되는데 반대로 표본 크기가 커지면 표준 오차는 그 오차는 작아집니다. 네. 자, 요건 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좀 너무 어렵게 제가 좀 진행하는 것 같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건 제가 좀 체크를 해놓을게요. 차- 혈압 표준 오차는 좀 제외를 해야겠다. 시험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화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설명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결합 표준 편차의 개념을 제가 설명한 이유는 한 가지인데 나중에 T 검증을 할 때 등분산을 가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등분산을 이제 통계 실습 때 아마 배우시게 될 겁니다. 등분산을 가정하는 방식이 있고 가정하지 않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등분산 가정이라는 요 뒤에서 등분산이 뭔지 말씀을 드릴 텐데 분산이 사실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에 제가 A 집단은 이렇게 그 점수를 비교하는데 두 개 학교를 비교하는데 A 집단이 이렇게 고르게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한 3등급 정도의 학교인데 예를 들면 비슷한 이렇게 학과들이 있어서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다른 학교는 예를 들면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런 뭐 분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분산 자체가.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예를 들면 앞에 막 뭐 메디컬 학과가 있고 뒤에 또 뭐 체육계열 학교가 있는 학교라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분산이 다르기 때문에 요 평균을 요 정도가 평균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 평균을 비교하는 게 사실은 적합하지가 않아요, 사실. 분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 등분산을 예전에는 가정하고 가정하지 않고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 실제로 왜냐하면 통계는 저희가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과거의 통계 프로그램은 등분산을 가정하는 거랑 가정하지 않는 거를 각각 계산을 따로 했었어야 됩니다. 했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웰크의 검정이라고 해서 예, 웰크스 테스트라고 그래서요. 뭐 웰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T 검정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이거는 이제 SPSS에 있거든요. SPS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회과학에서 주로 쓰는 통계 툴인데요. 거기에서 최근에 이제 웰크의 T 검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 그 계산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이 등분산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결국은 결합 표준 편차라는 개념이 조금 필요하긴 했는데 과거에는 이걸 좀 계산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걸 쓰지 않더라도 웰크의 T 검정으로 값으로 그냥 계산하면 어느 정도 로버스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든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개념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부터 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지금 쭉 보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줘서 너무 감사한데 원망의 표정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예, 예, 좀 너무 어렵게 제가 좀 예,
설명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집단을 검정하는데 T 검정을 써야 된 이유는 사실 Z 검정이라고 하는 이 사실 정규 분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 Z 검정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Z 검정이 뭐냐 하면 Z 검정은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이미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집단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전체 집단인 거잖아요. 우리가 전체 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는 Z 검정이라는 걸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국 고등학교 3학년 수학 성적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수능을 치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수학 성적이 다 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표준 편차가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성적표에 수능 성적표에 그렇다면 이 점수를 알고 이 Z 분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현실에서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예를 들면 뭐 정책 A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A에 참여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의 표준 편차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해서 샘플에서의 표준 편차로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보수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검정하기 위해서 T 분포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Z 분포가 아니라 T 분포라는 걸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T 분포는 뭐냐 하면 지금 옆에 보시면 이게 정규 분포랑 닮았는데요. 여기 정규 분포에서는 여기 양 극단의 요 꼬리가 되게 얇거든요, 원래. 이제 그리고 시그마라고 하는데 2 시그마, 3 시그마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이 퍼센트가 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2 시그마까지 갔을 때, 요 2표준 편차까지 갔을 때 95.4%를 다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Z 검정이라고 합니다. Z 분포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런데 T 분포는 뭐가 다르냐면요. 요 양 극단이 조금 더 한번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양 극단이 조금 더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두텁다라는 거는 여기 안에 들어올 확률이 좀 더 넓다라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그 테일이라고 하는데 이 분포의 테일, 즉 양 옆에 있는 꼬리가 좀 더 이렇게 두껍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차이가 있다. 두껍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결국은 같은 값이라고 해도 어떤 그 우리가 산출된 어떤 특정 값이 예, Z 검정보다 T 검정이 조금 더 수치가 높아야 기각될 확률이 좀 더 커진다. 예, 또는 기각되지 않을 거는 더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T 검정을 쓰는 이유는 표본이 작을 때, 다시 써진다. 예, 표본이 작을 때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표본이 크다면 사실 T 검증은 이 중심국한 정리에 따라서 Z 검정이랑 크게 달라질 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표본이 작다면 여기서 말하는 표본이 작다라는 건요. 30명 미만이거나 뭐 또는 100명 미만이거나 이런 경우에 사회과학은 특히나 이런 조사 자체가 표본이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T 검증 T 분포에 따라서 요식에 따라서 기각할지 채택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네. 네,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이제 스튜던트라는 필명으로 이 T 검정을 개발했기 때문에 스튜던트의 T 검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T 분포라고. 근데 스튜던트는 이 사람의 필명이었어요.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그 윌리엄 고세지라는 사람이 개발한 겁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럼 T 분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빠르게 말씀드리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두 슬라이드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결국은 우리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평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포 내에서 이렇게 있는 요게 지금 평균인 거잖아요. 문제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라는 게 요 안에 있는 표준 편차까지도 이거 표준 편차를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변동성. 그러니까 요 변동성보다 집단 간의 평균이 훨씬 더 큰 경우에 우리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바로 직접까지 얘기했던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 어떤 값이 이런 t 분포에 따라서 기각될 거냐, 채택될 거냐. 그러니까 요 지금 노란색에 위치돼 있으면 기각이고요. 요 노란색이 아닌 요 지금 큰 면적에 들어가 있으면 채택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가설이. 귀무 가설을 기각할지, 귀무 가설을 채택할지 이렇게 결정하는 요 분포를 t 분포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z 분포를 쓰게 되면 표준 편차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게 조금 더 엄격한 t 검정을 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 지금 양 분포의 양 요 꼬리 테일 부분이 두껍다라는 거는 기각될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실제 값보다 실제 정규 분포보다 조금 더 기각할 확률을 높게 만들어 놓은 요 분포를 한다라는 게 이제 T 검증인데 자, 수학적 특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로는 그 정규 분포랑 유사해요. 형태 자체가. 차이가 있다면 요 양 끝에 꼬리가 좀 더 두껍다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하고 대칭성입니다. 그래서 T 분포의 평균은 0이고요. 대칭적인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하고 동일해요. 위치 자체는. 예, 좌우 대칭 구조입니다. 예, 그리고 양측 검정에 적합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분산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정규 분포보다 조금 더 퍼져 있어요. 분산 자체가. 어, 그리고 꼬리가 두텁습니다.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꼬리가 두텁다라는 거는 요 값이 좀 보수적으로 높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T 분포를 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과학에서는 실험을 할 때 뭐 30명, 100명 이 정도 표본으로 하기 때문에 뭐 물론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실험 자체는 좀 적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심리학 이런 것들은 아주 대표본을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통계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꼬리가 두터운 T 분포를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유도라는 개념은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지 제가 좀 일부러 저기 이 수업 자료 제일 뒤에 자유도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개념을. 자유도는 뭐냐면 데이터에 주어진 그 공식 안에서의 이런 말 그대로 제약 안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숫자의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쉬운 비율을 굳이 들자면 버스에 빈 좌석이 10개 있다면 제일 처음 타는 사람은 10개의 좌석에 앉을 확률이 10개나 되잖아요. 경우의 수가 선택 개수가. 근데 9명이 다 탔습니다, 이미. 그럼 제일 마지막에 앉은 사람은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은 선택의 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유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자유도에 대해서는 뒤에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그리고 네,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독립적인 정보의 개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 안에서의 우리가 허용되는 경우의 수라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이것이 이제 표본이 커질수록 자유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표본에서 사실은 T 검증이 좀 더 이렇게 신뢰성 있는 값을 얻는다라고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 분포를 수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표본일 때 우리가 아까 좀 신뢰도가 있다는 뜻은 만약에 표본 자체가 자유도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표본수가 많다는 거거든요. 표본이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Z 분포랑 동일해요. Z 분포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정규 분포입니다. 에, 그때부터는 이런 요 꼬리가 두터운 꼬리가 아니라 이렇게 얇은 꼬리로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런 정규 분포로 사실상 해석하는 게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예. 그러면 얼만큼이 커지면 그렇게 되느냐? 보통 우리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자유도거든요. 그러니까 30명 이상이면
거의 차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유도를 그냥 자유도가 항상 사람 수는 아닌데 어렵다고 싶으시면 자유도를 샘플 수라고 좀 생각하셔도 크게 무관은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30명 이상이면 표본수가 30명 이상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뭐 1000명, 10,000명 뭐 이런 큰 표본이라면 정규 분사가 가능해져서 사실상 Z 분포랑 다를 게 없어집니다. 예.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3분인데 이번에 좀 길게 쉴게요. 50분까지 쉬셨다가 5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한마디로 T 분포는 이와 같은 따지고 보면 Z 분포랑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정규 분포랑은.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기각력, 그러니까 어, 귀무가설을 기각할 거냐 채택할 거냐 하는 요 기각력에 조금 더 두껍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요 부분이죠. 기각력이라는 게 요 지금 요 부분이요. 예, 양극단에 있는 요 알파 값이잖아요. 결국은 유의 수준이 알파 값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요 유의 수준이 조금 두껍다 뿐이지 사실은 전반적인 것은 정규 분포인 Z 검정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서 요 샘플 사이즈, 즉 표본 수가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 기각을 하게 된 요 알파 값의 양극 극단의 테일도 다시 얇아지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 그 저기 정규 분포, G 분포, Z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사실은. 예. 자, 실제로 이게 그 이론적으로 좀 되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 뭐가 중요하냐? 한마디로 이건 것 같아요. 실무에서는 표본이 한 30명 이상이면 예. 그러면 그냥 Z 검정처럼 해석하면 된다면 그게 단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요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얘기했던 게 요 부분이에요. 좀 여러분들 좀 어려울까 봐 제가 글로 좀 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T 검증이 있고요. 생긴 게 똑같습니다. 분포라는 게.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Z 검정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생긴 게 조금 이걸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 우리가 추정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기각력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각에는 양측 검정이 있고 단측 검정이 있어요. 양측 검정이 있고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당측 검정이 있습니다. 자, 양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양 사이드를 다 보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양 사이드라는 거는 지금 아까 보셨던 요거 조금 위로 올려볼게요. 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 겁니다. 요 알파라는 게 유의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예, 우리가 어 알파라는 게 유의 수준인데 지금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 양측 검정인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확률, 여기에 들어갈 확률입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자면 만약에 제가 양측 검정을 본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IQ 검사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IQ 검사가 있습니다. 자, IQ 검사는 평균이 100이죠, 원래. 평균이 100으로 돼 있고 이제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까지 해서 94.5% 안에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제가 만약에 어떤 알약을 하나 개발했어요. 이 알약을 먹으면 예를 들면 어, 알약을 먹으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알약을 먹으면 어, 음, 알약을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뭐가 있을까요? 잠깐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예시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없어서 잠깐 정지를 해놓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동안 제가 한 예시를 생각해 봤는데 양측 검정하고 단측 검정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약이 두 개가 있어요. 신약 A가 있고 약 B가 있습니다. 근데 약 새로 만든 약 B는
기존의 양 A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걸 볼 때,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양수고요. 이쪽 면은 음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IQ가 아니라 그냥 0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럼 치료 효과가 크다라는 거를 볼 때는 요 지금 양수 하나만 볼 겁니다. 이쪽만. 왜냐하면 음수는 치료 효과가 더 적어지는 건데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가정 자체가 신약 B는 신약 A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더 크다. 즉 플러스만 보고 싶은 거예요. 고를 때는 요 한쪽만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측 검정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기 요 안에 요 안에 기각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무가설의 기각력이 여기 있습니다. 즉 다시 좀 쉽게 얘기하면 A 약을 먹은 사람보다 B 약을 먹은 사람들이 정말 더 뭐 예를 들면 뭐 살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어떤 영양 성분이 더 올라갔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 요 한쪽만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양측 검정은 뭐냐면 요 지금 분포 안에 그러니까 요 분포 모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양 극단에 요 기각력이 두 개인 경우를 양측 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알파인 거고요. 여기도 알파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가설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더 크다 작자를 검증하는 게 아니고요. 자, 신약 B는 약 A와 효과가 같지 않다. 이것을 볼 때 검증할 때 양측 검증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효과가 큰 것만이 아니라 효과가 같지 않다니까 오히려 신약 B가 효과가 더 적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효과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 두 가지를 다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 보시는 기각력이 양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양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처럼 반드시 더 한쪽이 우수하다.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할 때에는 단측 검정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사회과학이든 뭐 의학학이든 양측 검정하고 단측 검정이 있으면 더 뭘 더 많이 쓰냐 하면 실제로는 양측 검정을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단측 검정은 되게 단정적이잖아요. 예. 반드시 A가 더 좋다 나쁘다에 대한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명확하게 있으면 단측 검정을 쓰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효과가 적어도 같지 않다. 효과가 더 좋은지 나쁜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좋을 가능성과 나쁠 가능성을 둘 다 보겠다고 하면 이때는 양측 검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 지금 이 분포라고 하는 요 모양에다가 우리가 요 기각력이라는 요 영역을 설정해요. 그래서 이게 알파가 되는 거죠. 요 알파에 여기에 위치를 한다면 이제 위치를 한다면 우리가 그 귀무가설을 채택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거를 그 검사하는 하나의 자 같은 겁니다. 자 척도 같은 겁니다. 자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T 분포라는 거는 이게 지금 아랫게 만약에 Z 검정이고요. Z 분포고요. Z 분포는 모집단에 대한 정규 분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있는 게 만약에 T 분포라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요 지금 기각력 부분, 요 양 극단의 요 꼬리 부분, 테일 부분이 조금 두텁다고 그랬잖아요. T 분포가. 근데 이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의 크기가 한 100명 이상 커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정규 분포는 거의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생겼는데 T 분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게 오차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요 지금 Z 분포랑 결이 비슷해집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게 요 지금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본이 작을수록 한마디로 T 검정은 표본이 작으면 T 검정을 쓰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표본이 뭐 한 100명 이상이다 하면 그냥 Z 검정을 쓰셔도 결과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말을 쓰는 겁니다. 요새는 통계 프로그램이 알아서 T 검정을 해줘요. 굳이 Z 검정 쓸 일 거의 없어요. 사실상 그래요. 예.
그 내용을 같이 비교해 놓은 게 요 다음 슬라이드 요 지금 내용인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잘 들어주셔서 일단 감사하고 자, 여기까지 잠깐 제가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좀 간단하게 통계량의 공식과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식 가능하면 공식은 제가 중간고사에는 좀 내지 않도록 할게요. 공식들은 푸는 문제도 내지 않도록 하고요. 예. 자, 공식은 이와 같습니다. 아까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요 아까 지금 쭉 말씀드렸던 요거였어요. 그 뭐죠? 차이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이것을 결합 표준 편차라고 그러는데 SED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분모에 들어갑니다. 노이즈 부분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요 식을 보시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보세요. 이 식이 t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한글로 쓸게요. 이게 지금 판서가 잘 안 돼서 시그널이 우리가 알고 싶은 실제 평균이잖아요. 평균 차이잖아요. 예, 이거를 아까 이게 노이즈라고 그랬잖아요. 노이즈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노이즈라는 게 실제 평균이 아니라 이건 변동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같은 집단 내의 변동성. 그러니까 집단 내에서도 평균의 평균과 각 개체가 떨어져 있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 변동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표준 편차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러면 노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t 값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커지겠죠. 예. 잘 안 써지네요. 커지겠죠. 색깔 좀 바꿔드릴게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 반대로 시그널 값이 정말 크면 클수록 당연히 또 t 값도 커지겠죠. 그래서 t 값이 커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요 계산식에 따르면 t 값이 커진다는 말은 수학적으로 실제로 집단 간의 평균이 크다는 뜻이에요. 집단 간의 평균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단 내의 변동성은 작다는 뜻이에요. t 값이 크다라는 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좋습니다. 예. 소위 여기서에 지금 보시면 노이즈라고 하는 분모는 소위 불확실성인 거, 표준 오차니까 불확실성인 거고요. 불확실성, 오차인 거고요. 예, 여기 들어가는 분자는 실제 관찰된 효과잖아요. 예, 실제 효과 차이니까. 그러니까 관찰 효과가 커지면 T 값이 커지거나 아니면 불확실성이 작아지면 T 값이 커지거나 둘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석할 때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실습 때는 우리가 유의 수준으로 거의 모든 분포들을 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만약에 유의 수준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t 값의 수치만으로 우리가 이 t 값이 크면 클수록 우연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즉 t 값이 크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우연일 가능성이 낮은 거니까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의미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설 검정의 네 단계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검정은 먼저 가설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뭐 그냥 정책이라고 할게요. 정책 말고 뭐 고용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고용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고용 상담 프로그램을 했더니 실제로 취업률이 올라갔더라. 뭐 이걸 지금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A 집단은 고용 상담을 받은 집단, B 집단은 고용 상담을 받지 않은 집단이라고 각각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설을 우리가 수립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먼저 저 같은 경우는 대립 가설을 먼저 짭니다. 왜냐하면 대립 가설이 연구자가 증명하고 싶은 가설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대립 가설은 뭐냐 하면 고용 상담 프로그램은 네, 취업률에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대립가설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를 기각하기 위한 귀무가설을 하나 또 만들어 주는 거죠. 반대되는 가설. 이것은 뭐냐면 고용 상담은 취업률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겁니다. 그쵸? 자, 취업률이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X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네. 이게 만약에 기무가설이라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가설을 지금 수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우리가 기각하고 어떤 걸 채택해야 될지 정해진 겁니다. 근데 이 대립가설 자체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귀무가설을 만들어서 이 귀무가설을 수학적으로 채택할 거냐 말 거냐. 아까 보셨던 요 분포에 지금 요뭐 양측 검정이라면 요 지금 양극단에 네,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귀무가설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네, 기각이 되는 거죠. 귀무가설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채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무가설, 대립가설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은 우리가 보통은 대립가설 먼저 설명드리자면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단측 검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방향을 이제 얘기해 주면 단측 검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A가 B보다 더 우수하다. 즉 고용 상담을 받은 학생들이 고용 상담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뭐 땡땡이가 우수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예, 단측 검정 한쪽만 검정하면 됩니다. 예, 요렇게 분포가 있으면 여기만 검정하면 되는 거죠. 또는 뭐 우울증이 줄어든다.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음수로 보는 거죠. 그럴 때는 단측 검정 반대로 예, 여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단측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이제 설정이 되면 2단계로는 두 번째 단계로는 유의 수준을 설정합니다. 자, 이 유의 수준 알파는 지금 요게 유의 수준 알파거든요. 요 기각력에 들어가는 요 부분이. 그래서 이 유의 수준 알파를 보통은 0.05 수준으로 일반적으로는 설정한다라고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이제 일정 우리에 들어갈 확률을 통제하는 것이 유의 수준 설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시다 보면 연구마다 대부분 0.05로 설정이 돼 있을 텐데 어떤 경우는 0.10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가다가 어떤 경우는 0.01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제하시다가 그런 특이한 상을 좀 발견하시게 되면 그것도 과제에 좀 같이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제라는 목적이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 어떻게 처리하더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거니까요. 예, 이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앞에 이제 정리하자면 가설을 세우고 유의 수준을 우리가 설정했으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t 통계량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t 통계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1 바랑 x2 바를 빼준 건데, 그러니까 평균 차이를 빼준 거예요. 각각 x1과 x2의 평균 추정값을 빼준 관찰값을 빼준 건데, 그거를 우리가 그 변동성으로 나눠준 건데요. 스탠다드 에러 디퍼런스로 나눠준 건데, 요거는 실제로 손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가 이걸 다 계산해 주거든요. 그 손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더 저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실습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계산해서 P값이 도출해줘요. 그러면 그 P값을 보고 나서 유의 수준 값을 보고 나서 우리가 기각할 유의 수준을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P값은 유의 값이고요. 유의 값이 나오면 우리가 유의 수준 기각할 우리가 경계선을 0.05로 정했으면 만약에 유의 값이 0.04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0.05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채택이 되는 거죠. 채택. 그러니까 귀무가설은 기각이 되고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는 겁니다. 예. 뒤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계산보다는 개념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한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걸 컴퓨터 프로그램이 다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계산을 직접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념을 이해해서 거기서 나온 값을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제 결정하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이 과정이 사실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 예를 들면 알파가 우리가 아까 0.05로 설정했잖아요. 0.05보다 우리가 이 유의값이 작다면 유의값이 아까 0.04가 나왔어요.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실제로 데이터 한번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감으로는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분석해 보신 분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중간고사 끝나고 한 2, 3주는 그 엑셀에다가 R 프로그래밍을 애드온 해서 거기서 R 기반으로 프로그램 코딩을 짜지 않고도 우리가 분석 값을 실제로 얻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수업에서 실습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지금 어쨌든 요 P 값이라는 게 계산돼서 나와요. 이 P 값이 지금 우리가 정한 유의 수준보다 작잖아요, 지금. 작은 경우에는 자, 지금 중요한 거예요. 좀 확대해 드릴게요. 중요한 겁니다. 색깔을 바꿔 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되게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유의 수준이 0.05보다 높게 나와야 되는데 0.05보다 지금 유의 값이 더 적게 나왔어요. 0.049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0.05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뭐가 기각되냐면 우리가 앞에 가설 검정을 할 때 우리가 가설을 굳이 두 개 세운 이유는 귀무 가설을 타겟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기각할 거냐, 얘를 채택할 거냐, 요걸 가지고 우리 연구 가설을 반대로 버릴 거냐, 연구 가설을 채택할 거냐,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타겟은 귀무 가설이에요. 그래서 자, H 제로라고 그냥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게 귀무 가설이에요. H 제로가 그 수식으로 수학 표시로. 그래서 귀무 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0.05보다 커야 되는데 0.05보다 작아지니까 자, 귀무 가설이 기각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귀무 가설이 기각된 거니까 자, 귀무 가설은 지금 대립 가설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대립 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죠. 귀무 가설이 틀린 거니까. 예, 그래서 예, 귀무 가설이 아까 지금 제가 좀 올려볼게요. 아까 제가 고용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게 제 대립 가설이었고 귀무 가설은 고용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지 않는다였는데 향상시키지 않는다가 지금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킨다가 채택이 되는 겁니다. 예. 만약 이 유의 수준이 0.05보다 커졌다면 그때는 귀무 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거니까 반대로 대립 가설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대립 귀무 가설 채택인 다시 얘기하면 고용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지 않는다가 채택되는 겁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유의미하자라는 거는 차이가 없다라는 증명은 아니에요. 참고로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거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했던 부분이 아마 지금 가설 검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차피 제가 지금 막 어렵게 설명하고 뭐 수식도 얘기를 가끔씩 했는데 그런 거는 다 컴퓨터가 계산해 줍니다. AI도 계산해 주던 뭐 통계 프로그램이 계산해 주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거는 인간이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 간혹 이제 AI한테 그런 분석을 맡기시게 되면 그 AI가 분석한 결과가 옳은지 그른지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교차 검증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AI 결과를 AI가 확인하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해석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P값의 정확한 이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P값은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조건하의 확률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귀무가설이 채택할 확률이 우리가 아까 설정했던 알파 값 있잖아요. 유의 수준. 그러니까 P값 말고 유의 수준. 그러니까 유의 수준은 이제 기각할 거냐? 유의 수준이라는 거는 가설을 기각할 거냐 채택할 거냐 그 기준이잖아요. 예. 그 채택하고 기각하고는 유의 수준이지만 P값이라고 하는 유의 값은 우리가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조건하에서의 확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굳이 해석을 한다면 나머지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요. 유의값이 작다라는 거는 결국 귀무가설이 나올 확률이 드물다 라는 거고요. 유의 수준이 크다라는 거는 예, 이 귀무가설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 귀무가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립가설, 즉 우리가 세운 연구가설이 맞는지를 증명하는 방식이니까 사실상 귀무가설이 틀리길 바라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을. 1종 오류, 2종 오류는 지난번에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으니까 결국은 1종 오류 알파가 있고요. 2종 오류 베타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참인데 이것을 기각할 확률이 우리가 귀무가설이 실제로 참인데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1.5류고요. 우리가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이거를 채택할 확률이 결국은 2.5류인 베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알파는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예. 뭐 사람으로 치자면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판단을 한 거니까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통경에서는 가장 최악의 경우라서 1종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2종 오류, 그 다음에 세컨더리 한 건 뭐가 있냐면 효과가 있는데도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이건 사실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효과가 있을 기회를 이 실험에서 날려버린 거죠. 기회 없는 걸로 본 거니까. 어,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이제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을 풀어준 느낌인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만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종 오류는 어디서 발생되냐면 표본 크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표본이 크면 클수록 이종 오류가 좀 줄어들고요. 표본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종 오류가 좀 더 빈번하게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검정력, 파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파워가 0.8 이상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베타를 조금 더 느슨하게 나이브하게 보는 거예요. 알파보다는. 그래서 0.8 정도. 예. 그 80% 정도는 이 저기 베타 오류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레이드 오프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쭉 드렸죠. 그 표랑 비교하면서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요. 그래서 알파가 낮아지면 베타가 증가되고 베타를 낮추면 알파가 증가됩니다. 근데 이제 사유과학은 기본적으로 일종 오류를 더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걸 훨씬 더 경계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사회과학에서 일종 오류가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대부분 약학, 의학 다 똑같아요. 일종 오류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참고로.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저기 베타를 조금 낮출 수는 있지만 알파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내 구간과 T 검정의 관계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실내 구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유의 수준만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유의 수준, 유의값, P값, P값만 안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결국은 P값이라는 거는 이 가설을 지금 채택할 거냐, 기각할 거냐 지금 이것만 지금 보는 거잖아요. 결정하는 거잖아요. 유의값이라는 게. 그러나 우리가 실내 구간이라는 걸 포함하게 되면 훨씬 더 풍부한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두 개의 약이 있고 어떤 약이
죄송합니다. 어떤 약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지 검사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T검정에 지금 가설이 약을 먹은 그룹 A하고 약을 먹지 않은 그룹 B하고 혈압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이거를 검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T검정의 결과에 대한 이렇게 유의값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P값이. 그래서 약 효과가 있는 거는 유의하고 약 효과가 없는 거는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약 효과가 있다라고 나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평균 차이 요거 외에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정보가 하나 더 포함되게 되면 이 약은 피험자들 사이에서 혈압을 3mm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3mm를 낮췄는데 혈압을요 3 정도 낮췄는데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한 5 정도 낮아졌고 어떤 사람은 한 1 정도 낮아졌구나 이런 정보를 같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다 같이 낮아졌네. 높아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내 구간이 주는 장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효과의 크기랑 방향을 모두 동시에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인 해석이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하라는 이유가 이제 해보시라는 이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실제 연구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그 표현하고 있는지도 한번 공부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드린 건데 단순히 약 효과가 있다, 유의 수준이 이거다만 얘기한다면 실제 지금 그 데이터 내에서의 사람들이 얼만큼 혈압이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95% 신뢰 구간을 제시한다면 평균적으로 3 정도 혈압이 떨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1 정도 떨어졌고 혈압이 오른 사람은 없구나 하는 방향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밑에 약 효과가 없는 집단은 보시면 혈압이 어떤 사람은 4만큼 떨어졌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혈압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은 1 정도 떨어진 것처럼 보이나 어떤 사람이 혈압이 오르기까지 했으니까 이건 이 약은 정말 효과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무적인 해석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것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건 이제 그 사례들을 얘기한 건데 좀 넘어갈게요. 과거에 이제 그 정책 사례인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이것도 좀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례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40분 전에는 맞춰 드릴게요. 오늘 앞에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웠는데 고생 다 했습니다. 이제 고생 다 했는데 정말 미안하게도 두 번째 고비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고비예요. 얘를 이제 여러분 이겨내시면 어, 괜찮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릴게요. 라는 말은 좀 사기성이 있죠. 어렵죠, 사실 이게. 네. 자, T검정에 대해서 우리가 T검정은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T검정은 반드시 이런 조건을 성립해야 과학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래 T검증의 일 성립하는 조건이 4개 정도 있는데요. 제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는 독립성과 정규성은 반드시 성립을 해야 돼요. 이거는 머스트비예요. 이거는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안전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등 분산성과 랜덤 포보는 이것도 성립은 사실 해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얘는 가급적 성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따로 분리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이라는 거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각 관측지는 서로 독립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 그냥 약이라고 표현할게요. 약을 먹은 A 집단하고
약을 먹지 않는 B 집단은요, 서로가 겹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독립성이 없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반드시 지금 예를 들면 감기약이에요. 감기약의 효과를 알고 싶어요, 제가. A는 감기약을 먹은 집단, B는 감기약을 먹지 않은 집단인데, 예, 그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A, B는 감기약을 먹고 안 먹고로 나눠지긴 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비타민을 또 먹고 있어요. 두 사람 다 비타민을 한쪽만 먹고 있어요. A만. 그렇게 되면 이거는 독립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약의 효과가 외에 다른 지금 효과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관측 자체가. 그러니까 이 관측 자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한 관측지가 다른 관측지에 다른 영향이 전혀 없이 딱 그 관측에서 독립적으로 서로가 달라야 됩니다. 완전히. 어, 네. 그걸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어떤 경우에 좀 위반되냐면 군집 데이터 같은 경우에 조금 위반이 돼요. 이제 군집 데이터는 뭐냐 하면 얘기하면 조금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클러스터 데이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천안에 있는 제가 무작위로 막 뽑은 것 같지만 천안에 있는 A 고등학교랑 천안에 있는 B 고등학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의 C 고등학교를 이렇게 모집했습니다. 표본에서. 그러면 얼핏 보면 독립적인 것처럼 보여요. A와 B와 C는. 제가 만약에 그냥 뭐 특별한 그거 없이 랜덤하게 가능한 뽑았다면 그러나 A와 B는 실은 독립적이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A와 B는 천안이라고 하는 천안교육청 내에 어떤 소속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뭔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같은 클러스터 내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예를 들면 뭐 천안학이라는 걸 더 배웠다든지 예를 들면 뭐 호두 과자를 더 많이 먹었다든지 여하튼 간에 이런 어떤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클러스터라는 것까지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독립적이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자, 그래서 독립성을 반드시 저기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관측지는 다른 관측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규성을 만족해야 됩니다. 정규성은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좀 비슷하게 그려놨는데 이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좀 퍼온 거긴 한데요. 만약에 A 집단은 이런 분포를 그렸어요. 지금. 근데 뭐 C 집단은 예를 들면 반대로 지금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라 이렇게 치우친 분포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어떤 뭐 약의 효과를 보기 전에 이 사람들 자체가 이미 평균적이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기 그러니까 똑같은 이질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미 애초에 어떤 동질적인 분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검증으로 이거를 다르다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각 집단은 서로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됩니다. 대칭적인 분포. 예. 제가 만약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만약에 어, 잠시만요. 예. 왜 안 되지? 만약에 제가 같은 3등급인데 전에 한번 예시를 든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집단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3등급인데 예를 들면 잠깐만요. 어떻게 이런 집단이 있으면 이게 지금 판서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이 두 개의 대학을 갖다라 보기 어려워요. 애초에 지금 다른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학은 예를 들면 2등급이 굉장히 많은 3등급이 평균 학교인 거고 그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 그게 아니라 3등급이 좀 많고 그다음에 4, 5등급이 있는 학교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특성이라 보기 어려워요. 애초에 처음부터가.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효과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를 보려면 이 모집되어 있는 두 개의 집단이 서로가
동질의 집단이어야 됩니다. 예.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비모수 검정이라는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로그라는 걸 뒤집어 씌워줘서 로그를 뒤집어 씌워주면 데이터가 좀 커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규분포처럼 만들어서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까지만 하고 두 가지 슬라이드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위에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독립선하고 정규성이 반드시 가정이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어썸션, 이 가정을 우리가 충족하지 않으면 T 검정 결과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포 자체가 처음부터 다른 집단을 아예 애초에 성격이 다른 집단을 데려온 거니까요. 예. 자, 그래서 독립성이라는 거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각 관측값은 서로의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관측감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수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데이터는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예측하는데 아무 정보도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독립성이 좋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100명의 성인 남성을 무작위로 뽑아서 각자 하루 동안 마신 커피의 잔수를 기록했다면 이거는 어, 커피의 소비량하고 철수의 커피 소비량하고 영의 커피 소비량이 전혀 관계가 없죠. 서로. 각자 하루 동안 마신 커피 수를 기록한 거니까. 근데 이제 독립성이 나쁜 경우는 예를 들면 같은 가족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을 혈압을 측정한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왜 독립성이 위반되냐면 서로 독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족이기 때문에 뭐 식생활이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완벽하게 세 사람이 서로 관련돼 있지 않고 독립적이다라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독립성 위반이 된 겁니다. 또 다른 예인데 이거는 이제 같은 환자 혈압을 하루에 10번씩 측정했다면 이것도 독립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동일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이제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 쟀을 때랑 1시간 후에 쟀을 때랑 2시간 후에 쟀을 때랑 시간에 따라서 혈압이 떨어지는 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대상으로 하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짜로 나오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결 방법은 무작위 측정으로 하든지 뭐 아니면 반복된 측정 한 사람을 여러 번 반복한 경우에는 뒤에서 말씀드릴 이제 쌍으로 페어리드라고 하는데 치료 전후로 나눠서 이 사람을 비교하든지 하는 소위 이제 대응 표본 T 검정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규성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성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데이터가 정규 분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 모양의 대칭 곡선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어, 만약에 서로가 분포가 다르다면 애초에 서로가 다른 집단인 거예요. 마치 요크셔 테리어랑 뭐죠? 셰퍼트를 비교한 거랑 똑같습니다. 둘 다 뭐 같은 개라고 해도 서로가 다른 개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성인 남자 30명의 키를 측정했는데 종 모양의 분포를 따랐다면 이것은 이제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어떤 병원에 입원 기간 일수를 조사했는데 어떤 경우는 지금 대부분 환자는 한 3일 정도면 입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30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의 어, 분포 자체는 정규 분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는 장기 입원한 사람은 굉장히 극도로 적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분포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는 정규성을 위반하기 때문에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표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규성이 조금 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거든요. 표본 크기가 커지면 중심국가 정리 여러 번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면 여기서 말하는 충분히 크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한 30명 이상이면 정규성 가정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요거 두 번째 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